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교육연구 방법을 공부하게 된 서효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누구나 쉽게 배우는 교육연구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교육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하고 연구 왠지 어려울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배우게 되면 정말로 즐겁고 쉽고 어떤 동영상과 사진 자료로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도 보면서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배우게 되면 아주 즐겁고 쉽게 교육 연구 방법은 이런 것이다. 우리 교육학에서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연구 그리고 또 그 방법과 관련된 용어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덱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과학과 연구죠. 연구란 무엇일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과학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과 연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순서대로 그 이후로는 배우게 되는데 맨 첫 번째로는 어떤 연구에 대한 주제 선정 그리고 연구 대상 선정 대상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이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측정에 관한 문제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이 조사 연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과학과 연구. 과학과 연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동영상 두 가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했지? 예, 연락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왜? 아이, 근데, 이 감식반도 아직 안 오고, 그 제보자도 없고, 이거 완전 현장 보전 개파야, 지금 개파. 안녕히 새끼야!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묻지. 당신 범이냐? 예. 똑같은가?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건, 노래가 처음에 나온 노래.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 이게 진짜! 한번 줍니다. 했어. 자, 찍습니다. The keys. It's also all over the inside of the piano case. Let's collect it. Get this piano back to the lab. All right sides lit up, so the victim was definitely slashed in proximity to the piano. With extreme force. Blood says killer had to have sliced her carotid.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동영상을 왜 보여줬을까? 바로 상식과 과학의 차이를 이야기함으로써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동영상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어때요? 첫 번째는 약간 어떤 형사의 직관적인 느낌에 의한 수사. 예를 들어서 범인일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사였다면 두 번째는 어때요? 객관적 자료라든지 증거물을 분석해서 그것을 통해 범인은 어땠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동영상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동영상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이 가설의 검증은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단계와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을 때 이 가설이 검증되어서 과학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상식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형인상학적, 신학이라든지 논리학, 심리학과 같은 실제적으로 관찰되어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용의 어떤 추론이라든지 추측으로서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경험과 또 그리고 관찰에 의한 설명이 덧입혀졌을 때 바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과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편견을 배제한 것들을 바로 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알았죠.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럼 과연 과학적 연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 사실, 그리고 자연현상의 규칙성, 그리고 지적활동의 신뢰성,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 조건을 충족해야 과학적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객관적 사실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을 때 과학적 연구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과학적 연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현상의 규칙성인데요. 이거는 자연현상에만 한정된 건 아니죠. 일단은 규칙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를 하나 통해서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먹히지가 않는다, 통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는 과학적 연구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성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활동의 신뢰성인데요. 이거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도를 주는가, 얼마나 믿을만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는가가 성립되었을 때만이 과학적 연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과학적 연구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연구를 할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대답은 정말 간단해요. 왜 할까요? 바로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이라든지 상식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면 왜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고 그곳에서 어때요? 상식이라든지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어때요?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연구를 하는 그 의미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연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 각자 두 개씩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법칙이냐 아니면 활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냐, 인과관계냐를 기준으로 기술적 연구인지 실험적 연구인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밑에 설명을 참조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마무리로 저희가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된 사실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첫 부분, 과학과 연구 부분은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헌 연구는 연구자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자기가 연구하려는 내용과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을 문헌 연구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는 연구를 똑같이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연구가 되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헌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자세하게 목적을 몇 가지 얘기하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든지 아니면은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문헌 연구를 하죠. 이런 문헌 연구의 자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한 1차 자료,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하지 않고 쓰여지는 2차 자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 말했던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볼 내용은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연구 대상은 무엇이냐? 당연히, 왜, 우리 이런 말 하죠? 저 아이는 참 연구 대상이야. 혹은 저 아이 진짜 특이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듯이,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바로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만 우리는 보진 않죠? 예를 들어, 장현철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웬종일 장현철 학생만 붙잡고 연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왜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찾아내는 걸 연구로 잡았기 때문에, 어때요? 연구 대상은 그래서 하나의 개인이 아닌 되게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은 모집단, 그리고 표본, 그리고 이 밑에 표집, 모수치, 추정치, 통계치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모집단은 무엇이냐? 모집단은 바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 한다. 어떤 연구를 하려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럼 모집단은 무엇이죠? 바로 당연히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본은 무엇이냐? 표본은 바로 그 모집단의 일부를 뜻합니다. 왜냐면은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연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만약에 교육공학과 학생으로 뽑았다라고 할 때 그 일부를 뽑은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표본 혹은 표본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표집은 바로 그렇게 어떤 일부 집단을 뽑는 일을 표집이라고 하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모수치와 추정치, 통계치, 이거는 보세요. 모수치는 모집단, 아까 말했던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가 갖는 집단을 모수치라 하고, 그리고 표본이 갖는 특성을 추정치와 통계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모집단, 우리 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 학교 학생 전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즉 모수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수치를 알기 위해서 어때요?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다? 표본이 갖는 특성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모수치를 추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연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봤던 표집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집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확률이냐, 확률이 아니냐로 나뉘는 바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주사위가 그려져 있는데요. 주사위는 어때요? 던지면은 항상 6분의 1의 확률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확률 표집에 관련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확률 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의 종류에는 또 상세하게 무엇이 있을까? 바로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4가지는 단순 무선 표집, 그리고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무선 표집은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단순 무선. 하지만 이 뜻은 단순하고도 그리고 아주 선택 어떤 순서 없이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작 없이 그냥 집히는 대로 뽑고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느낌대로 뽑는
그런 거를 바로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무선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난수표라는 것을 이용하긴 하는데요. 되게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 표고 어떤 무조작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를 이용해서 표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표집은 바로 체계적 표집입니다. 체계적 표집은 모집단의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학번별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학번이 2001이라고 합시다. 2001은 좀 그렇고 1번이라고 합시다. 1번부터 16,000명이라고 따지고 1번부터 16,000명으로 쭉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러면은 1번을 뽑았으면 어때? 11번을 뽑고 21번을 뽑고 31번째를 뽑고 라는 식으로 뽑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것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층화 표집은 모집단에 있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어떤 하위 집단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그 하위 집단에서 하위 집단 구성이 갖는 그 비율을 따져서 비율에 맞게끔 표집을 하는 것을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면은 건국대학교의 예를 계속 들게요. 건국대학교 예를 들면은 각 학과마다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학과는 다 인원수가 틀리죠. 그래서 인원수 대비 비율로 해서 뽑을 때 하는 것을 층화 표집이라고 하고, 이것을 비율을 맞춰서 하면은 또 비율 층화 표집이라고 하고,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층화 표집하는 것을 비비율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더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에서 표집을 할 때 어떤 학과별로 나눠서 그 학과에 몇 명씩을 뽑는다 라고 할 때 바로 층화 표집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층화 표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좀 더 정확하게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과별 어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결과가 반영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이런 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표집의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오류가 오히려 더 커질 때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지 표집은 무엇일까요? 군지 표집은 바로 개인의 요소가 아니라 집단을 단위로 표집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상으로 임의의 어떤 연구 대상을 뽑겠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몇 명을 뽑겠다라든지 이렇게 이미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미 어떤 영역이 나눠져 있는 곳에서 표집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군지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미 나눠져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빠르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때요? 그 약간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대로 일부 행정구역이라든지 일부 어떤 나눠져 있는 것들에서 뽑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편의 표집과 목적 표집이 있습니다. 편의 표집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정말 편의 표집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죠? 바로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어때요? 집 근처에 바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연구자가 정말 쉽게 근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편의 표집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집하기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그 표집 집단이 어때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이 편의 표집입니다. 네, 다음으로 목적 표집은 무엇이냐? 목적 표집은 어때요? 연구자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는 것을 목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도를 갖고 표집을 한다. 이거는 절대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연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특성을 갖는 그런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표집하는 방법을 목적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표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대표성을 얼마나 갖느냐. 그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표집이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대표성과 못지않게 또 결과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타당도, 이거는 나중에 봐야 할 내용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집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도 더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이 본원 연구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복습하지, 더 이상 어디 가서 잘 모른다고 하지 않고 좀 안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